저는 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EU에서 특허 소송 그 분쟁 사례가 있어갖고 그 분쟁 사례를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저는 그 특허 전문가도 아니고 특허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오셔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특허 전문가들만 계셔갖고 이게 제가 강의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특허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편으로 부담을 좀 떨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허를 모르니까 특허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지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28년 동안 원자력연구원에서 한우물만 쭉 파왔거든요. 근데 재수없게 특허 분쟁에 걸려서 7년 반 동안 생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생고생한 얘기를 좀 오늘 좀 들려드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문가들 분께서 이 아주 전문적으로 유럽 특허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도 공부를 이 딱딱한 수학 공부만 계속 하시면 머리 아프잖아요. 가끔 계속 2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셨을 거리라 저는 믿고 또 우리 체육 활동도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체육이나 음악도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는요, 열심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들으세요. 대충.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허 지적권 대응센터에서 이렇게 판을 잘 벌려줬는데 10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좀 치고 가야죠. 그래갖고 제가 이 원자력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자력 연구 에너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제가 그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단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제가 한 그 원자력 소재의 개발 이야기를 좀 쭉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뭔가 무슨 특허를 내렸고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좀 아셔야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원자력 소재 개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아레바하고 5년 동안 제가 특허 침해 소송이 아니라 무효 소송을 해갖고 5년 동안 1차로다가 싸웠거든요. 그래서 침해 소송을 했으면은 좀 더 신나게 싸웠을 텐데 하여튼 무효 소송도 굉장히 어렵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그 다음에 또 걔네들이 항소를 해갖고 2년 반 동안 또 항소해서 했던 얘기 그 다음에 항소 끝나고 나서 독일 식당에서 마리엔 광장에서 맥주 먹던 얘기까지 쭉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갖고 있는 소송의 의미하고 우리 기술이 내가 개발한 기술에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겪으면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소송 대항에서 연구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분야에 좀 주안점을 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정리해 봤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원자력 에너지 좀 이번 기회에 조금만 공부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우리가 보일러 생각하고 우리가 보일러로 물을 데피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이 물을 데피는 원료가 석유나 가스가 아니라 결국은 우라늄을 핵분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자로가 있고 이 원자로 내에서 이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걸 갖고 물을 데웁니다. 물을 데워갖고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시킵니다. 서큘레이션을 시킨다. 이게 원자로고. 근데 우리나라 발전소에는 주로 가압경수라는 게 있는데, 가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압력밥솥에 압력을 가하면은 안 끓듯이 가압을 하면은 이게 360도까지 올라가도 끓지는 않습니다. 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가압경수로가 돼 있고, 일본 같은 데는 주로 보일링 워런 리액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끓어갖고 스팀을 바로 발생하는 원리로다가 이렇게 원자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차 측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데펴져서 일로 돌면 여기 스팀 제너레이터 증기 발생기가 있고 증기 발생기 찬물하고 만나면 찬물에서 스팀이 발생합니다. 이 스팀이 발생해서 여기 터빈이 있고 터빈을 갖다가 이 휠을
그 선풍기 날개 같이 때려주면 이 돌아가는 원리에서 전기가 발생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팀이 발생한 건 다시 찬물은 여기와 다시 물로 돼갖고 다시 올라가서 스팀을 발생하게 되고 이 찬물은 또 다시 여기 와서 데워지고 돌아가고 그래서 3루프 시스템으로 좀 안전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소재가 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재가 건설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보루도 소재입니다. 이 재료가 깨지면은 이 방사선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재료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그 도움으로 돼 있잖아요. 큰 도움 보시면 이게 바깥에 도움일 겁니다. 이게 한 2m 정도의 강화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와서 충돌해도 멀쩡하게 견딜 수 있는 강화 콘크리트로 돼 있고, 이 안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 원자로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설계되고 3루프 여기서 핵물질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왜 후쿠시마 같은 데서 사고가 났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그 사고한 예는 보면은 우리가 후쿠시마는 지진이 거의 10 정도의 그 큰 규모로 일어나고 100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 지진이 일어나는 게 5.5 정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하고 10하고는 우리가 2배로다가 강도가 센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리 그 강도가 세집니다. 이 지진의 규모는. 그래서 일본에서 큰 지진이 굉장히 일어나는 바람에 바다에서 일어나면 쓰나미가 와서 몰려 때렸죠. 쓰나미가 오니까는 발전소의 그 방벽을 타고 넘어서 발전소 안으로 물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 쓰나미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이 전원이 끊겨버렸어요, 여기. 그래서, 일단 발전소는 전원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전원을 또 공급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터 같은 걸 돌리고 하려면 전원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 주전원 시스템이 끊겨버렸어요. 주전원 시스템이 끊기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임시 디젤 발전소가 있어요. 디젤 발전기.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주전원 시스템이 끊기면은 자동으로 여기서 이게 딱 쿨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물이 쏟아져 갖고 이거 식히고 그다음에 이거 중성자 반응을 갖다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딱 컨트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작동을 잘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항상 핵반응이 일어나다가 보면은 이게 제어를 하더라도 항상 잡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팅이 계속됩니다. 잡열이.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거 계속 잡열이 일어나는데 그 잡열을 식혀주려면 이 물이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 주전원 펌프가 끊기는 바람에 이게 잡열 하는 공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디젤 발전기를 갖다가 항상 그 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디젤 발전기를 어디다 설치를 했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젤 발전기가 항상 땅 위에 오는데 거기는 얘네는 땅 밑에다 심어놨어요. 땅 밑에다, 이 밑으로다가. 그 물이 딱 들이치니까는 땅 밑에 물이 다 침수가 된 거예요. 바보같이. 일본 애들이 머리도 좋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걸 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그렇게 큰 걸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물이 침수되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물이 침수돼서 디젤 발전기만 돌아가는 걸 막았으면 땅 위에만 나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땅 밑에 있는 바람에 그 큰 재앙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그걸 대비를 못하는 바람에 큰 재앙을 갖고 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연구한 분야는 뭐냐면 해결료 피부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우라늄이라는 게 꼭 손톱만한 게, 새끼손가락만 손톱만한 게 한 10cm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안에 넣고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속 소재, 지르코늄 피부관 소재라는 데다 이 관에다가 넣어서 넣습니다. 이 관이 특수합금이고 굉장히 길이가 한 4m 정도 정밀관에다가 여기다가 굉장히 1cm 정도의 직경을 가지는 이런 관으로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는데 이 튜브를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집합체로 묶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집합체로다가 안전하기 위해서 묶어서 넣는데 이게 17 by 17 정도 되니까 이게 한 200개 들으니까 한 4만, 이런 봉이 한 4만 개 내지 5만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만 개 내지 5만 개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 반응을 일으키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료 피복관, 이 관을 얘기하는데 핵분열 물질의 우라늄이
분열을 할 때 감싸갖고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1차 방호벽 역할을 합니다. 이게 깨지거나 그렇게 하면 이 방사선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는 1차 방호벽 역할을 하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5중 방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차 방호벽은 해결료 피복관이라는 게 되어 있고, 2차는 여기 큰 20cm 금속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께의 금속 용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cm 정도의 금속 용기로 또 되어 있고, 마지막에 2m짜리 콘크리트 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서 일어나더라도 1차, 2차, 3차, 4차, 5차를 다 뚫고 나와야지만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끔 이런 구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이번에 사고 난 건 이런 거하고 우리하고 구조가 좀 틀리죠, 이게. 그래서 이런데 이게 보면은 이 소재가 원자로 환경에서 쓰이기 때문에 부식이라든가 고온 360도씨 방사선 조건에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특수 재료에다가 굉장히 그 고가이고 잘 만들어야 됩니다, 소재가. 그래서 이 기술이 미국이나 프랑스 원자력 선진국들 두 나라다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국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거는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역사가 한 30년 됐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데, 우라늄은 우리가 농축을 못하게 하니까는 농축된 걸 갖다가 이걸 만들고, 이거 어셈블리 만들고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 소재는 미국하고 유럽과 프랑스하고 두 나라가 잡고 있어갖고 걔들한테 항상 로열티를 주면서 우리가 사다 쓰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재가 자꾸 개량될 때마다 가격이 2배씩 뛰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200원짜리 되고 계속.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개인 기업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가 프로젝트로다가 이걸 했어요. 우리가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로다가 이런 걸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되겠다. 우리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기술이지만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과부에 지금 미래부지만은 중장기 과제 수행으로 해갖고 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97년도 이전부터 좀 해왔지만은 하여튼 본격적으로 한 11년 동안 200억 투자해서 하게 되고, 연구 개발 단계는 한 3년 동안은 합금 설계 및 소재를 개발하고, 한 3년 동안은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은 실험실에서 평가하는 단계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험실에서 평가를 해서 굉장히 좋으면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넣어갖고 좀 최종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우리나라 처음에 해봤기 때문에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처음에 발전소에다가 넣어갖고 좀 검증을 최종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해갖고 동물한테 실험하고,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그 다음에 동물한테 실험하고 점점 확대해서 사람한테 좀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넣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후보자가 안 나오는 시기죠. 그래서 발전소에 못 놓고, 왜냐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걸 개발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넣었다가 하나가 깨졌다, 균열이 갔다, 그러면 그 관련자들이 다 신문에 나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노르웨이 할덴 원자로라 해갖고 6년 동안을 돈을 주고 검증을 해옵니다, 이거를. 그래서 돈을 40억을 주고서 검증을 해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좋다, 절대 안 깨진다. 그래서 검증 단계를 거쳐갖고, 그러고 나서 국내 발전소에다가 검증 최종하고, 검증하는 것도 우리가 그 분포도를 높여가면서 점점 개수를 높여가면서 1차, 2차, 3차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쭉 해갖고 지금 하면 97년도부터 합금 소재를 개발하는 거, 공정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노르웨이 할덴 연구로 가서 6년 동안 시험을 하고 최종 상용로 검증을 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산업체에다가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특허는 대부분이 요때 다 냈습니다. 이 소재 개발 단계에서. 특허는 2000년도 전후반으로 다 내게 됐는데, 이게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은 상용화 되려면 20년이 다 되네요, 이게. 개발해갖고. 검증이 하도 일반 산업에 쓰이는 그 기술은 한 5, 6년이면 바로 산업화가 되고, 아니면 이거 버리든지, 못 쓰든지 하는데,
이거는 검증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리고 16년이 걸리고, 이게 우리가 16년이 걸렸거든요. 특허 유효기간이 다 끝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개량 특허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특허를 그래갖고 처음에 내갖고 해서 50개 정도 특허를 계속 낼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데도 다 끝나가는, 내가 2004년도인가? 3년도, 2001년도에 특허 출원한 걸 갖고 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소송을 하더라고요. 무효소송을.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 끝날 텐데.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원자력 기술은 굉장히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 우리 반도체 기술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잖아요. 6개월, 1년 만에 막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원자력 기술이, 특히 항공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새로운 걸 개발해갖고 우리가 비행기에다가 적용했다 해도 그걸 검증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개발 사이클이 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재로다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적용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타겠습니까? 안 타죠? 가다 떨어질까봐.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에 검증을 하고 안전이 입증돼야지 가는 게 원자력 관련하고 이 항공 관련된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재 개발할 때 제가 특허를 이때 많이 냈습니다. 이때 해갖고 우리가 합금 개발, 성능 평가하고 최종 이런 단계로 가면서 이때 특허를 좀 상당히 많이 내는 관계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상 제가 5년도, 6년도부터 이거 특허 서베이를 해갖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분야에다가 굉장히 50년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입장에서 좀 이 특허를 갖다 확보하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개발된 어떤 소재 개발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모든 세계적으로 나왔던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전부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선진국 특허 등록을 후발주 입장에서 100개 이상 제가 분석을 하고, 요즘은 과제 시작할 때 이 특허 분석팀에서 다 분석을 해갖고요. 그래서 경제성이나 특허성 같은 걸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직접 다 특허 분석을 하고, 미국 특허, 유럽 특허, 일본 특허 다 분석을 하고, 특허 맵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관점 아니겠어요? 한 가지는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특허를. 두 번째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만 확보하면, 성능은 안 좋고 특허만 확보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성능은 좋은데 특허를 못 내면 또 내 거 아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밑에 하면서 50년 후발주자가 이게 특허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우리 특허 맵 같은 걸 갖다 전부, 제가 직접 막 엑셀로다가 그리고 막 아래한 걸로 그려갖고 요즘은 했죠. 요즘은 쉽더라고요, 그게. 다 부탁하면 다 해주더라고요. 돈 주면 다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 당시는 95년도, 6년도는 제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게 이게 1세대 소재가 있고 2세대 소재가 있고 3세대 소재가 있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분야의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하고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데가 이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즉 우리 스마트폰에서 애플하고 삼성이 잡듯이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잡고 있고 유럽 시장하고 중국 시장은 전부 아레바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도 그 틈바구니에서 하는데 성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늦게 시작해갖고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2.5세대 소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2.5세대 소재가 성능면에 있어서는, 조성이나 성능면에서는 얘들이 3세대 거 개발한 것보다 더 좋아요. 얘들이 발표한 것보다. 그래서 얘들이 아레바가 우리가 특허 소송을, 무효 소송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들 침해도 안 했는데 소송을 내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특허를 죽여야지 지네들이 3세대가 살아남으니까 이걸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들이 상용화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특허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걸 죽여야지만이 자기네들이 이게 상용화 가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내가 지금 등록한 것만 한 55개 되고, 우리가 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그래서 유럽은 저희들이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런 쪽으로다가 좀 중점적으로 많이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시장을 내다보고도 이제 우리가 특허를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재 개발했다고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내주고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이제 노르웨이에서 내가 이제 6년 반 동안 검증을 시험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장전을 하게 됩니다. 이 장전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우리가 개발한 걸 새로운 신기술을 갖다가 넣어서 새로운 소재를 넣는 것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별은 안 따봤지만 별 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거쳐갖고 설득시키고,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게 들어가갖고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0.001%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신뢰도를 줘갖고 이게 안전하다, 전혀 문제는 안 일으킨다 하는 걸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이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안전하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갖고 제가 이제 가서 거쳐갖고 어렵게 이제 우리 발전소에다가 이제 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히스토리 개발 과정에 하늘에 별 따는 과정을 갖다 다 얘기하면 몇 시간 얘기해도 되는데요. 오늘 그게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제가 특허 얘기 쪽으로다가 넘어가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용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께 성능이 무지하게 좋다 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애국 소재보다 성능이 우수한 우리 고유 소재를 갖다 개발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특허를 한국에 내고 미국에 내고 일본, 중국, 유럽에 이제 차례차례로다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억 건 확보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성하고 공정을 갖다가 종합한 종합분 특허를 갖다가 2001년도에 한국에 내고 미국, 일본 출원에 이렇게 차례로다가 특허권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근데 동시 출원을 했는데 유럽이 제일 늦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든지 오래 걸려요. 이 소송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등록도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11월에 유럽 특허청에 최종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허 명언이고 조성하고 제대로 공정 특허로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게 등록하고 나서 그 6개월인가 8개월이 좀 만에 무효 소송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개되고 나면 특허 이게 출원 기간에 아예 소송을 냈으면은 돈이라도 덜 들어가는데 등록된 다음에 나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한국에는 아마 소송 기간에 뭐 하는 기간이 있는데 등록될 때 된 걸 갖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소송으로 가더라고요. 그걸 무효 소송으로 가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출원해갖고 2004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요거 몇 달 만에 그 기간 내에 딱 무효 이의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신청을 누가 뭐 당해봤어야지 이런 거는 처음으로 당하니까 진짜 깝깝했죠. 어떻게 대책도 못 세우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또 중요한데, 그래서 몇 년 동안 기술적 법률적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10년 10월 3일 구두심리 참여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 우리가 이제 1심에서 승소하게 되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다 끝났는가 했더니 또 어필하는 단계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가 들어와, 이게. 그래서 우리 잊어버리고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왔어, 어필이. 그래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1차 답변서, 2차 답변서 쭉쭉쭉 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소환명령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럽 EPO 민원에 2번이나 갔습니다, 출장을. 유럽에 EPO가 2개가 있더라고요. 민원에 있고, 네덜란드 헤이그가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떤 특허는 어디서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EPO에서, 민원에서 다뤄갖고 거기를, EPO 이런 법정 비슷한데, 거기를 2번이나 가갖고 바짝 오른 적이 있죠. 그래서, 수차례 뭐 이런 대책회의 해갖고 하여튼 우리가 올해 3월 26일 날 최종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거 뭐 항고할 수 없다고 그러더요. 그래서 3심이 아니고 2심으로 끝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분야의 양대 산맥인 아레바에서 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상 이게 처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저는 저희 개발자, 제가 개발 책임자였거든요. 개발 책임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무효소송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내가 특허를 어떻게 현찮게 내는 것보다 잘못 내는 것보다 일단 자책감이 많이 들었고,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나. 이건 만약에 내가 해갖고 무효가 되면은 미치는 이펙트가 얼마나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기관 차원에서 크레딧 문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문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가 핵심 소재,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한국 특허, 다른 특허는 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유럽에서 지고 나면 뭐 이런 문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주변에 있어서도 이게 무효소송 들어왔다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허가 현찮으니까 어떻게 내 걸로 무효소송을 당하느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연구소에 특허가 1,500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한 번도 무효소송이 안 되어 있어요. 누구도 침해소송이나 무효소송. 그래서 그건 다 좋은 특허라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특허라 무효소송을 안 당하고 이게 쓸데 있는 특허니까 무효소송을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변리사하고 변호사하고 얘기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졌죠. 이게 쓸데 있는 특허니까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열심히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책감이 있어갖고 좀 포기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갖고 포기는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 보고했더니 우선 변호사를 선정해서 철저히 대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연구소에는 특허팀도 없고요, 변리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이런 건 들어오면 연구 책임자가 개발자가 다 대응해야 돼요. 주로 이제 국내 대리인, 우리 특허 출원을 맡았던 대리인하고 이제 계속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발명자하고. 그래, 이 사건 이후로다가 이제 2차 들어올 때는 우리도 변호사 고용했고, 변호사 채용했고, 또 변리사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응하기 위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내 대리인하고 계속 방안을 설정해서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서류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건데, 이거 사람 죽이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한 번 거기서 이의신청하면 한 50페이지 넘는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네 특허는 이래서 안 된다고 무효시켜야 된다고 50페이지가 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60페이지 막 써갖고 그냥 막 답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은 한 7, 8개월 가요. 근데 얘들이 이제 우리가 답장을 써내고 나면은 잊어버리는가, 이제 끝났는가 보다는 꼭 기간, 데드라인 있잖아요. 꼭 끝날 때 한 2, 3일 전에 꼭 보내요. 아주 얄밉게 말이야. 우리는 빨리 끝내려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 잊어버렸는가 하면 2, 3일 전에 딱 날라와요. 그 다음 2차 서류가 또 와요. 2차 공방이. 우리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한 또 5, 60페이지가 또 오고. 그러면 또 우리 연구하다 말고 때려치고 그냥 그거 매달려갖고 하느라고 시간 다 뺏기죠. 맞아요. 아주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갖고 얘들이 공격한 게 처음에는 신규성 갖고 공격하더라고요. 자기네들 특허는 전혀 레퍼런스를 안 들고 일본 특허 딱 2개 들어오면서 선행기술로 프라이어 아트로다가 하면서 그 신규성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EU 특허 7개를 가서 그 진보성 갖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명자 측에서는 기술적인 답변을 이제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 국내 특허 대리인은 법률적인 대응을 해갖고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증빙 서류도 내고 인용문헌도 이렇게 하고 해갖고 이제 1차 답변서를 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증빙 서류가 한 40몇 개로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 서로 그냥 증빙 서류 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써요. 그래갖고 하면은 2차 이의신청서를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 2차 답변서 제출하고 그래서 3차, 4차, 5차 서류 공방이 3년 동안 계속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류 공방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서로. 거기서 심판관들이 결정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대응 방안을 걔들 답변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건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본 정당성, 우리 특허가 이러이러해서 정당성이 있고 그래갖고 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고 기본 논리에 충실해서 답변을 굉장히 심플리파이 해갖고 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걔들이 60페이지 올 때 우리는 20페이지 보낸다든가 처음에는 페이지 수가 많으면 존재 알고 그냥 답장을 잔뜩 썼는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답장 쓴 거에서 또 물고 늘어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본 논리만 계속 주장하는 쪽으로서 살게. 이렇게 해서 대응을 쭉 해나갔죠. 그래서 근데 내가 경험한 거는 답변서 인용 문헌을 선택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걔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답변서를 다른 필요한 걸 갖다 인용 문헌을 달아서 또 하니까 그 인용 문헌에 딴 데를 찾아갖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 요거는 네가 지적한 건 있지만 딴 페이지, 몇 패러그래프 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 건 안 된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선택한 인용 문헌에서 역공을 당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포기했는가 했더니, 2년 만에 또 마지막 그 구두 심판이 있으니까 오라고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가서 구두 심판도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국내 로펌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이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도 없나 하고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이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가 있어갖고 제도적으로다가 이거 도와주는 저게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특허 관련된 사람들한테 여러 경로를 해서 이런 경우에 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다가 도움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걸 검토를 했는데 아무도 도움을 못 받았어요. 우리 출연연구소는 개인 기업체 같으면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대응을 하지만 출연연구소나 학교에서는 이런 돈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변호사 변리사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럼 외부 변호사 변리사를 사야 되고 돈도 없고 수억 들어가는 돈을 댈 방법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알아봤지만 없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제도가 돼 있었더라 아주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무법인, 이 노펌 쪽에서도 해봤지만 국내에서 도와줬지만 실제 나가서 그쪽 유럽 특허청에 EPO 가서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아마 여기 오신 변호사님들 그때 알았으면 내가 부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일부 국내 법무법인하고 협의했지만은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법무법인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별 도움을 못 받습니다. 서류 저기 하고 나서. 그래서 이게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유럽 현지 대리인을 갖다가 이 활용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갖고 우리 그냥 국내 변호사하고 준비를 하고 계속 샌드위치 해야 하고 뭐 컨퍼런스 콜하고 500페이지가 넘는 선행 기술이 되더라고요. 이걸 철저히 주말하고 밤 안 자고 주말에 일 안 하고 이제 이거 소송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하나 걱정한 건 유럽 현지 대리인한테 내가 편지를 썼어요. 오랄 프로세싱이 있는데 딱 해갖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야, 나 너 못 믿겠다. 나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특허 출원했던 사람 우체부역 그쪽으로 이렇게 출원해주는 거. 만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거 현지 나면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나 너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그건 네덜란드 변호사예요. 네덜란드. 그래서 독일에 있는 변호사를 난 독일 EPO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 똑똑할 것 같아갖고 아무래도 독일 변호사. 그래서 EPO에 있는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내가 하나 더 선임하려고 그러는데 니하고 같이 보강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은. 그래서 그거 하나 물어봤고 두 번째 또 몇 번 소송해봤는데 승소율이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40번 했는데 20번 이기고 20번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난 50%는 또 지는 거 아니에요? 질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80% 승소율이 있으면 이거 좀 부담이 들 가겠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강하는 거에 대해 갖고는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뭐냐면은 네가 코스텀이니까 네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둘이 시너지 이펙트가 있으면 좋은데 시너지 이펙트가 없으면 오히려 돈만 내뿜는다. 잘 생각해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가자. 돈도 없는데 괜히 돈만 내뿜려고 하자. 그렇게 해갖고 그냥 그 사람으로다가 밀고 가는 쪽으로 했는데 대신 이 사람을 내가 철저히 공부시키자. 그래갖고 어디냐면 현지 드럼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만나보자. 그 사전회의를 한 달 전에 내가 파리로 이 사람을 파리에 학회 온다 그래갖고 파리 출장 갑니다. 가갖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갖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실을 빌리려고 하니까 1,500유로를 내놓으래요. 그래서 한 150유로면 출장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1,500유로면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럼 나 돈 없다.
그 친구는 한 250유로짜리 먹고 나는 100유로짜리 먹는데, 네 호텔에 4층 어디 먹느냐 4층에 가자 그래서 4층 복도에 가갖고, 복도에서 의자 다 끌어놔놓고 복도에서 그냥 그 길 다 막고서 하루 종일 회의를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복도에서. 그래서 자료 쫙 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루 종일 웃더라고요. 청소하는 아줌마들. 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주안점은 뭐냐? 이 사람이 화학 전공자예요. 재료 전공자가 아니고. 그래서 재료에 대한 컨셉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알파부터 오메가부터 다 가르쳐줘야 돼. 그걸 하루 종일 공부시켜주고, 상대방은 재료 전공자예요. 그래서 난 걱정이 되는 거야. 그 용어부터 새로 공부를 시켜줍니다. 하나부터. 하루 종일 공부시켜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하더라고요. 잘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가르쳐주면 한 80%는, 100을 가르쳐주면 80%는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현지 변호사가 똑똑한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좀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숙제를 잔뜩 주고 왔어요, 또. 이거 공부해라, 이거 공부해라, 이거 공부해라 하고서. 한 달 동안 숙제를 잔뜩 주고 와갖고, 그 숙제 갖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민해행 비행기에 이제 처음으로 오르는데 고민을 무지하게 합니다. 갔다 이거 지면 어떡하나, 들어올 때 어떨까 고민. 비행기, 내가 해외 출장을 무지하게 자주 가거든요. 그 비행기 타면은 주로 영화도 보고 잠도 잘 자는데, 이날은 가는데 참 한심 못 잤어요. 서류 읽고 고민을 빠지느라고. 그리고 비행기도 내가 등급상 우리 연구원에서 비즈니스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이때는 일부러 이코노미 타고 갔어요. 왜냐면 너 비즈니스 타고 갔다 와서 졌다고 소리 들을까봐. 돈 많이 쓰고 졌다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갖고, 그래서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갑니다. 그래도 유럽 대리는 앉혀놓고 꼭 사전에 하루 종일 대책회의입니다. 대책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기술에 대해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아느냐가 승패.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이 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 국내 대리인도 갔는데 국내 대리인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기술적인 걸 가르쳐주고, 기술적인 걸 가르쳐주면, 아, 이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느냐? 그렇게 맞다. 또 어떻게 대응하겠다. 현지 대리인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격과 방어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역할 분담을 해갖고, 이제 11월 3일 날 내가 이제 여기 참석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상대 측에서 그쪽 법률 대리인 특허팀장 같은 전문가 한 명 왔다. 이 전문가가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 또 갔더니 학회 갈 때마다 나이스 투 시 유 어게인 뭐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이 친구가. 주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걔네들은 불어로 오다가 심판관이요, 불어, 영어 다 하더라고요. 근데 걔들하고 얘기할 때는 불어로 하고 우리는 영어로 해요. 우리는 일단 들어가면 헤드폰 끼는데. 근데 걔들은 유리하죠. 왜냐면 영어를 다 할 줄 아는 애들이 영어 우리하고 얘기할 때 다 알아듣고 불어로 통역하잖아요. 통역하는 걸 또 알아듣고 우리하고. 우리는 또 걔들하고 얘기 심판관하고 불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있다가 영어로 통역하는 것만 알아듣고. 그러니까 좀 불리하죠, 상당히. 심판관이 3심인데 주심 있고 기술적인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판단하는 사람 3심이 합의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역관이 몇 명이 통역을 하는 것부터 불리하더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방이 크레디트라든가 서피션시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을 쭉 하는데, 나는 여기 가서 이번에 컴프라이징하고 컨시스팅이 에센셜리하고 컨시스팅이 그렇게 차이 나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거 갖고 30분 싸우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거 갖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거 갖고. 우리는 그냥 국내 특허할 때 이 특허는 뭐로 구성된다 하면 그냥 구성인데, 이거 갖고 30분 싸워요, 이거 갖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내버렸지. 이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고서 신기성에 대해서는 그쪽에 한참 공방이 있더니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상대층에서 그래도 오케이. 그 다음에 진보성 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 진보성에서 죽이려고, 작전을. 그래서 진보성에 가갖고 하는데, 이게 한번 할 때마다 어떤 공방이 오고 하고서 한 10분씩 브레이크를 하더라고요. 딱 하고서 하나 끝나면 딱 가서 있으래. 다 나가래. 자기네들 합의하면 그 다음에 부르더라고요. 불러갖고, 요번 건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 딱 선언하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딱 하다가 또 나가래. 한 4번인가 나가버렸어요. 자기네들 합의하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점점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걸릴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걸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한 30분 정도 휴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왔더니 마지막에 지금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한 얘기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걸 뭐 유효하다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와갖고 이 담당자한테 우리 특허 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유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인증사실 찍고 왔습니다. 인증사실 찍은 거를 내가 신문에 내줘갖고 국내 신문에 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한국말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고 너 그거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했더니 구글에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는데 그거 번역해서 다 읽어봤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신문에 하고 내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조용했는데 이제 2차 항소심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을 또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서류 공방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또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관 그 EPO에 민원에 가니까는 2개 오피스가 있는데 옛날에는 딴 데로 갔는데 이번엔 딴 데로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오피스에서 하는데 보니까는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얘들이. 1차 주장했던 걸 동일하게 줘요. 왜냐면 심판관이 틀리니까 다른 각도에서 봐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동일하게 주장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다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내 특허팀 충원해갖고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는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 근데 이때 이제 구두심리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또 서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구두심리 이제 소환명령서를 받습니다. 근데 요 시점에 아주 애매하게도 저희들이 그 개발한 기술 이전 산업체 기술 이전 해갖고 마지막 서명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그게 특허가 무효가 되면 이게 완전히 영향을 미치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그냥 기관 차원에서나 저 입장에서나 아주 그냥 예민한 상태거든요. 이게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 기관 차원에서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지금 기술 이전료를 뭐 100억을 받느니 뭐니 그러고 있는데 이걸 갖고 지금 잘못되면은 기술 이전 다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거 특허 대행팀을 좀 보강해라. 그래갖고 국내 특허 사무소만 하다가 법무법인을 보강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법무법인을 보강해갖고 이게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시너지 이펙트가 안 나고 서로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협력이. 그래서 돈만 내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특징 있게 잘하면 되는데 이 보강을 했어요. 하여튼 보강을 해서 돈이 2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유럽 현지 대리인을 불러옵니다. 국내에서 불러갖고 다시 공부를 시킵니다. 이번엔 제가 안 가고 불러갖고 중국에 온다 그러고 원래 일로 와라. 그리고 하루 종일 빌려서 이게 이제 우리가 회의실이 싸니까 국내는 회의실 빌려갖고 복도에서 안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답장은 잘 쓰는데 추가 실험 자료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실험 자료는 그 후에 특허 낸 시점에서 한 7년이 지났으니까 추가 실험 자료가 많았거든요. 그걸 어떤 그 유효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험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있다. 그래서 실험 자료를 갖다 증빙할 수 있는 실험 자료를 갖다 증빙하는 거는 저쪽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책임이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 내면은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 자료를 갖다 추가로 보충하고 이력서 같은 것도 신뢰도 형성이 중요하니까 내라.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개발한 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 분야에 진짜 전문가다. SCI 페이퍼 뭐 100개 이상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걸 주는 게 신뢰도에 중요하다. 그래서 해갖고 이렇게 그런 걸 갖춰갖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비행기를 타는데 이때도 마음이 1차 때 갈 때보다는 민해행 비행기 가는데 좀 가볍더라고요. 이때는 잠도 잘 오고. 그렇지만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기술 이전 관련된 바로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명자하고 이제 현지 대리인하고 종일 대책회에서 베스트 케이스안, 워스트 케이스안, 블랙리스트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 안대로 갈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러면은 워스트 케이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각각 시나리오, 기술적인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갖고 뭐 또 예상보다 11시에 일찍 끝나버리더라고요. 2번뿐이 휴정을 안 하고. 그래서 상호 공방. 근데 상대방이 그 변리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더라고요. 다 주고 충분히 디스커션하게. 쟁점이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충분히 디스커션을 하게끔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클리어하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종료돼갖고 모든 거 원하는 대로 특허 인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거기서 마리에는 광장에 가갖고 우리가 독일 전통 요리 돼지고기 삶은 거랑 감자랑 하고 맥주하고 자축 파티하고 이 특허청 앞에서 이 인증샷을 다시
찍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문 보면은 메인 리퀘스트 클래리티 yes, 서피션시 yes, 그다음에 너벌티 yes, 그다음에 인벤티브 스텝 yes 뭐 이렇게 받아갖고 최종 이걸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송이 저희들이 이제 다른 그 의미를 갖다가 말씀드리면 원자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미국이나 선진국 기술에서 우리 원자력이 자립해온 상태고 우리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가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그 현주소 이런 원천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UAE에 수출도 하고 자기네들하고 라이벌 관계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벌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 확보하는 걸 막자. 왜냐면 걔네들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장사 잘 해왔거든요. 여태까지 돈 무지하게 많이 벌어갔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시장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하면. 그러니까 시장을 잊어버리니까 그걸 갖다 원천 기술을 막겠다. 이렇게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갖다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산업체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원전 기술로 이런 독자 기술을 활용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느낀 소송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 관련돼서 이게 신문에 잘 내주더라고 이런 거 있으면은. 그래서 요게 관련돼 갖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4일 날 기술료 100억 받고 산업체에다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갖고 가서 10년만 써도 5천억이 20년만 쓰면 한 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이게 국가연구원에서 국가 돈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저희들이. 이거 100억 받으면 연구원들이 50억 정도 갖고 나눠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한테 많이 돈 많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 제가 느낀 게 현지 대리인 역할이 제가 느낀 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법정에 가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데,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현지 대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국내 법하고 유럽 법하고 이게 소송에 대한 그 심판가들이 보는 관점이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게 느꼈고요. 그래서 국내 대리인은 사안별로 이게 모든 인용별로 어떤 차별성을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한 30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만큼 우리 특허고 쟤네들 요만큼 특허니까 요만큼 오버랩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만 자꾸 찾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전보다는 얘들은 그 프로그램, 솔루션 어프로치 방식으로 해서 선행문에서 티치한 것이 없고 우리 특허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엮어봐야 너는 이 특허가 안 나온다. 이 기술이. D2하고 다 엮어봐라.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4가지 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상당히 좀 제가 보는 관점이 좀 틀린다는 걸.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건 제가 완전히 주관적으로다가 기여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어. 결국적으로 이 발명자하고 현지 대리인이 소송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로다가 하려면, 현지 대리인 선정민 역할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걸 느꼈고, 또 기술 개발자가 철저히 자료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거를 하는 거하고, 사전에 현지 대리인에게 충분한 전문 지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 대리인은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정부 측에서는 나는 정부 지원이나 부처 차원, 지역 차원에서 이런 지원 방향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거지.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출연연구소,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기술이 있을 때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우선 전문가가 없고 예산이 없고 이거를 갖다가 그런데 1년에 몇 건씩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소도 이게 처음 있는 건이거든요. 50년 역사에. 그러니까 출연기관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볼 때 너는 대덕 특구에 있지만 대덕 특구에다가 내가 이걸 제안을 해갖고 방송에서 이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게 출연 연구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5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10년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각 기관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출연 연구 또는 정부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술적인 지원팀을 구성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중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는 여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2000 몇 년도에 생겨갖고 이후에 생겨서 많은 이런 부분을 갖다 보완해주고 있지 않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정부 측에다가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